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DBS 뱅크 그룹 리서치에서 커머더티 섹터를 맡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 아시아 스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네트워크도 늘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그 코비드 19이라는 팬데믹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돼서 진짜 즐겁고 반갑게 대면 컨퍼런스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스테인리스와 니켈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인도네시아가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그 주요한 공급처로 크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산업의 다이나믹스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산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점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페이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요. 먼저 글로벌 스테인리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망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그러니까 이 MPI를 중심으로 하는 스테인리스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산 능력들과 많은 공장들이 증설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온 배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배터리에 있어서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테인리스 산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결국 스테인리스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과 4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어디에 쓰이고 또 주로 앞으로 과거에 어떠한 수요 성장의 패턴을 보여왔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스테인리스는 우리 생활과 그리고 그 산업에 두루두루 공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그 도시화가 되면서 될수록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는 이제 늘어납니다. 뭐 아시다시피 도시화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주방 가구라든지 그리고 이 유틸리티 시설에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과거 경제 성장을 급격히 이루었던 나라들에서 어떠한 스테인리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인당 GDP 대비 인당 스테인리스 소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소비량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인당 15kg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세안이나 인디아 같은 그런 성장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같은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는 저의 이제 스테인리스 수요에 대한 성장 그 전망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스테인리스 수요는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3% 정도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2에서 3% 정도로 그 수요 증가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중국에서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는 수요도 증가하지만 생산 능력의 증가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네시아랑 중국에서 생산 능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스테인리스 캐퍼시티는 약 1000만 톤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한 2021년까지 800만 톤 정도가 추가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사실 전 세계 그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의 30%에 해당되는 물량이라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물량이고요. 중국은 지금도 가장 큰 스테인리스의 생산 국가이고, 또 이 같은 증설이 뒷받침이 돼서 2021년에 전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이 54%를 차지하는 나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7은 지금 중국의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그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약 500만 톤의 생산 능력이 구조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4,400만 톤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내년 코일의 생산 능력은 올해 약 500만 톤 정도 증가해서 올해 연말에 약 2,450만 ton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의 그 스테인리스 생산에 대한 예측인데요. 증설에 힘입어서 스테인리스 생산량은 2025년까지 연평균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이 생산 성장의 가장 큰 기여 국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2030년에 약 58%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시아가 전체 스테인리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스테인리스 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같은 그 구조조정은 아시아의 본격적인 생산과 더불어 원가 경쟁력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의 성장세보다는 공급의 성장세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개의 생산 증가는 약 연평균 4%에 불과했지만 200개의 생산 증가는 15% 정도 성장을 해서 전체 스테인리스에서 30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여전히 앞으로도 이 300개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300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증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테인리스의 생산 공정이 NPI와 함께 건설되고 있고, 이 NPI와 함께 건설된다는 것은 결국 니켈을 베이스로 한 스테인리스 생산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해도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00개의 비중이 약 48%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 수준에서 크게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스테인리스 생산 전망에 따라서 12페이지 보시면 스테인리스로부터 유발되는 니켈의 수요는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 니켈 수요에서 스테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0%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챕터는 그 NPI와 스테인리스에 관한 것인데요. 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NPI를 기반으로 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스와 니켈, NPI에 관한 챕터인데요. 페이지 14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이것은 그 니켈과 스테인리스의 생산 공정입니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90% 이상이 함유된 재련된 니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서 스테인리스를 제조했는데, 2007년, 2008년경에 중국에서 급증하는 스테인리스 수요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통당 5만 불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 회사가 어떻게 하면 니켈을 조금 더 싸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 NPI와 스테인리스가 통합된 생산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0% 이상 정련된 니켈을 사용했었는데요. 결국 스테인리스 강종 안에 들어있는 니켈의 함유량은 8%에 불과하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니켈의 함유량이 10에서 20% 정도 되는 NPI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로 스테인리스 생산 공정으로 연결함으로써 에너지 코스트를 세이브하는 그런 그런 생산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결과적으로 NPI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인리스 생산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약 25%의 원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특히 그 에너지 코스트와 더불어 이러한 낮은 원가를 받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비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당 투자비가 NPI의 경우에는 만불에서 만불 어라운드 정도, 만불 수준인데요. 페로니켈 같은 경우에는 25,000불 정도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이 투자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최근에는 이 라테라이트 오어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레이드의 니켈을 만드는 공정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HPAL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장을 짓는 데는 약 톤당 5만 불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은 특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어떨 때 MPI가 더 원가 경쟁력을 갖나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니켈 가격이 오를수록 MPI의 가격 경쟁력은 더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MPI 가격이 LME 니켈 가격에 비해서 더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또 할인된 그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MPI가 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증설되고 있는 많은 그 투자가 MPI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MPI가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MPI 가격은 LME 니켈 가격에 연동되기보다는 자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MPI를 기반으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원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17페이지는 중국의 그 MPI 그 생산 추세인데요. 중국에서 MPI가 본격적으로 생산됐던 게 2009년부터인데요. 꾸준히 MPI가 생산이 증가되면서 다른 그 정년된 니켈의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MPI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2015년과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광석 수출이 금지됐을 때 중국의 MPI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중국에서의 MPI 생산량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열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원광석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의 MPI 생산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8페이지, 현재 중국에 있는 스테인리스 회사는 얼마나 MPI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나온 차트에 나온 회사들 중에 장가항, 호항, 불수강, 그러니까 포스코의 투자회사나 태원강철은 MPI 생산 캐파시티가 생산 설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들도 약 40-50% 정도의 스테인리스 생산은 MPI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MPI의 원가 경쟁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MPI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약 80%, 90% 정도를 MPI를 기반으로 스테인리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는 이제 최근의 MPI 생산과 그 다음에 생산량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부터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원광석 수출이 금지되면서 중국의 MPI 생산,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죠. 조금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MPI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설비 중에 RKEF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도 있는데, 전기도를 기반으로 한 MPI 생산,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된 MPI는 아마도 시장에서 팔리는 MPI겠죠. 이것의 가동률은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스테인리스 공정과 연계된 인테그레이트된 RKEF의 MPI, 그 하이그레이드 MPI 이 생산량은 가동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최근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허브로 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산업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광물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다운스트림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국민 경제에 유익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도네시아로부터 원광석을 수입해서 MPI와 스테인리스를 만들었던 중국의 칭산이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가버먼트로부터, 정부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모로왈리라는 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200만 톤의 MPI 생산 능력,
공장과 200만 톤 캐파의 생산 MPI 공장과 300만 톤 캐파의 스테인리스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니켈과 스테인리스 제조업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니켈 제조, 니켈 프로덕트, 스테인리스의 생산이 거의 없었던 인도네시아가 이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게 되고요. 금지되었던 그 원광석의 수출은 2017년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광석 수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원광석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지금과 2017년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도네시아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졌고 지금도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비록 원광석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제품, 뭐 MPI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런 그 니켈 하공정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 수출 물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정부 입장에서는 원광석을 수출하지 않아도 이 산업의 성장, 그리고 수출 확대, 그다음 무역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 훨씬 약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페이지 22페이지는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전 세계 니켈 원광석 매장량의 24%를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켈의 원광석은 저희가 설피드 오어와 라테라이트 오어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설피드 오어가 그레이드가 훨씬 높습니다. 네, 이 설피드 오어는 이제 과거부터 쭉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라테라이트 오어 중에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라테라이트 오어가 상대적으로 니켈 함유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설피드 오어가 클래스 1 니켈,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그 니켈의 주요한 원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모자라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라테라이트 오어를 통해서 배터리 그레이드의 니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라테라이트 오어의 가장 큰 용도는 MPI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 MPI는 결국 스테인리스 산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MPI를 제조하는 그 코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보다 약 17% 정도 낮은 것으로 이제 그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수송비가 안 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건비도 인도네시아가 훨씬 낮은 상태이고요. 최근에 특히 인도네시아가 그 원광석을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내수의 그 니켈 광석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MPI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또 원가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광산 회사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벤치마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는 원광석을 팔 수 없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MPI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의 MPI 생산량은 상반기 중 50% 성장했습니다. 올해 약 45만 톤의 생산량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그 MPI가 원가 경쟁력이 있음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MPI 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MPI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중국의 MPI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그 MPI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는 것, 그 다음에 원광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이 되고, 2021년 정도가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MPI 생산량이 중국의 생산량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MPI 생산 증가에 따라서 이 MPI 자체의 생산 증가가
연평균 한 5% 정도 생산이 예상이 되고요. 2025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 결과 전체 니켈 프로덕트 중에 NPI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페이지는 그 스테인레스 생산에 관한 것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전에는 스테인레스 생산이 인도네시아에 거의 없었는데 지금 2019년에 약 250만 톤 정도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생산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파시티 증설 계획을 보면 약 2023년까지 650만 톤의 스테인레스 생산 능력이 확보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또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스테인레스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스테인레스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6페이지는 그 최근에 저희가 참 인도네시아가 그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NPI, 페로니켈의 증설 계획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종합적으로 왜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레스와 니켈 인더스트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일단은 자원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몇몇 회사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매해 올해까지 생산 능력 얼마나 늘리겠다. 그런데 그 해에 완공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아직 사회가 그렇게,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70년, 80년대 봐왔던 그런 현상들이 또, 좀 일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R&D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스테인리스와 니켈 산업의 중심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챕터인 그 스테인리스와 니켈 시장에 불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실 이 시장의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게 됐는데 전기차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 니켈은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 임극제의 주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쓰는 배터리가 니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니켈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니켈이 그 코발트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그러니까 고니켈 배터리의 비중이 앞으로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니켈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전 세계 5% 정도의 니켈만이 이 배터리에 소비되고 있는데요. 매년 이 배터리에서 수요되는 니켈의 그 수요량이 연평균 24%, 굉장하죠? 연평균 24% 정도 증가해서 2030년에 약 1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전체 니켈 수요 중에 약 30%가 이 배터리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켈의 그 수요를 크게 늘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1페이지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뭐 LG화학, SK, 또 중국의 CATL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증설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그 테슬라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 데이에서 그동안은 외부에서 배터리를 사왔는데 우리도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자체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캐파시티는 지금 한 400기가와트 정도인데
2029년에 약 2테라와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 5배? 이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캐파시티 증설의 핵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능력 증가가 가장 크고 중국이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전기차 자체가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중국의 강력한 규제로 전기차의 수요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니켈의 가격은 스테인리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요가 늘어나면 니켈 수요도 늘어나고 니켈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이 이제 니켈 시장의 다이나믹스였는데 이제는 주요한 수요의 증가 요인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시장은 아마 향후 한 10년 정도 굉장히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니켈의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되지만 앞으로 2021년 이후 공급 부족 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2023년 이후에는 그 공급 부족량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니켈 공장들은 거의 2022년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죠. 그래서 근데 또한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33페이지 보시면 모든 니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누었을 때 클래스 1은 굉장히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클래스 2, 즉 스테인리스에 주로 사용되는 페로니켈, 그 다음 NPI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탈이지만 이 니켈 시장이 두 가지의 시장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LME 니켈 가격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클래스 1 니켈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니켈 가격이 폭등한 원인에는 스테인리스 시황이 그닥 좋지 않은데 이 배터리 쪽에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폭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원가 경쟁력을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이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차이나와 이제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생산과 수출에 관한 것인데요. 중국은 물론 이제 캐파시티 증설도 많고 생산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스테인리스 수출량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NPI를 생산하는 원광석의 수입이 제한이 되고 그것이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데 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쭉 스테인리스의 그 수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물량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확대, 스테인리스의 수출 확대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엔티덤핑이나 이런 그 통상 문제들을 이제 유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이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CR304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원가가 NPR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가끔은 그 304 기준 가격보다도 오히려 원가가 높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NPI를 기반으로 한 그 스테인리스 제조사들만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전통적인 방식의 스테인레스를 만든 회사들의 원가와 MPI를 기반으로 스테인레스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원가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테인레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테인레스 수요 증가세는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인레스의 생산 능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서 공급 과잉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의 생산 방식은 RKF를 기반으로 한 MPI와 스테인레스의 일관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 일관 라인의 가격 경쟁력이 기존 스테인레스 업체들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MPI와 스테인레스 공급의 허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MPI와 스테인레스 강의 인도네시아의 원가 경쟁력은 중국 업체들보다도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빨리 이전하는 그런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유발되는 니켈의 수요는 현재 5% 정도 수준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니켈 가격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니켈 가격의 상승은 스테인레스 강 시장의 잠재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스테인레스 제조업체, 특히 니켈의 정년 라인이 없는 기존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체들에게 큰 문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회사들 중에 제품을 차별화하지 못하거나 원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캐치하고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각 회사와 산업들이 살아남는 그런 살아남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의 이 리서치는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풀 리서치가 저희 DBS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약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인덱스 리서치를 이제 시행했는데요. 워낙 이 동남아를 중심, 특히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지금 MPI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DBS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또 연락 주시면은 시간이 닿는 대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